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이 마련한 박종훈 플러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굉장히 예단하거나 속단하는 그런 방송들 참 많이 요즘에 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대가들은요, 주가가 언제 얼마큼 오를지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워렌 버핏 하면 정말 투자의 대가 중에서 대가 아닙니까? 이분이 2020년 2월, 그때 진짜 주가 대폭락하던 그 시기잖아요. 그때 미국의 CNBC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아마 한 말일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주가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 이런 말을 굉장히 단언하면서 강조를 했죠. 2022년에 사실은 그 버핏의 말이 정말 얼마나 맞는지 적용이 되던 그 한 해였는데, 22년 한 해 동안 미국의 투자의 대가들이 너도 나도 전망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틀렸고요. 특히 그동안은 경제 대가로 추앙받던 사람들 중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틀려서 망신을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헤지펀드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레이 달리오라든가 그 투자의 구루들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투자 수익률에서도 마이너스를 보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이르는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 그나마 2020년에 좀 비교적 맞췄다고 하는 사람들이 빌 에크먼이나 아니면 켄 피셔 같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 버핏 같은 분들은 뭘 강조하냐면 2020년에 맞췄던 분들이 또 21년에 맞추란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전망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거의 이제 완전 깜깜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사실은 주가 전망을 완벽하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망에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과거의 패턴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이런 말을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전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크 트웨인이 진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전설처럼 이게 흘러내려옵니다. 일단 했다 치고요. 마크 트웨인이 했든 안 했든 이 말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이 강세장이 올 때, 그때 정말 패턴과 흐름이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패턴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안다면 이번에 또 반복될지 안 될지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대공황 이후에 지금 9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13번의 금융위기, 그리고 그 뒤에 13번 주가가 반등하는 13번의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이 강세장에는 아주 특이한 패턴이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아주 재밌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강세장 1년차의 상승률은 무려 47%였습니다. 강세장이 왔을 때 가장 강력한 이 상승률을 보이는 건 항상 1년차였고요. 자, 그런데 눈에 확 띄는 게 2년차 상승률은 11%로 줄어듭니다. 자, 근데 이게 성에 안 차실지 몰라도 사실 굉장한 상승률입니다. S&P 지수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요, 평균 10% 상승률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국 경제는 항상 10% 상승하는데 11%면 평소보다는 많이 상승했는데 이 어느 정도 상승률은 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강세장 1년차보다는 좀 못했다는 게 약간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건 강세장 3년차입니다. 이때 평균 13번 평균 상승률은 4%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 흐름을 보면 강세장 1년차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고 2년차에 들어가면 에게? 겨우 이거밖에 상승 못해? 이렇게 좀 실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3년차에 들어서면 상당 부분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상승률을 2020년 3월 말, 그때부터 강세장이 시작됐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강세장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4월부터는 강세장 2년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세장 2년차에 과거와 같은 눈높이를 갖고 증시에 들어오는 건 과거의 패턴을 볼 때 그렇게 좀 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강세장 1년차의 주가 상승률, S&P 지수 중심으로 보면 무려 70%나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보다 무려 1.5배나 상승을 했고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정말 좋게 본다 하더라도 강세장 2년차 상승률은 연말에 1-20%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패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좋은 점을 좀 얘기하자면 이 13번의 강세장에서 이 2년차 상승률을 보면 이 주가가 하락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대공황 때만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12번은 전부 다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블랙록의 이 레리 핑크 CEO, 정말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투자의 대가 중에 대가인데, 이분이 2021년 연말에 S&P 지수는 더 치솟아 올라서 한 4,500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건 제 추측인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강세장 패턴 2년차를 좀 고려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 혼자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강세장 2년차의 좋은 점인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강세장 2년차, 이제부터 시작될 2년차에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주가가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급락을 뚝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던 거지, 그냥 얌전하게 딱 한 11% 상승한 게 아니고요, 뚝 떨어졌다가 상승한 적이 정말 많았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강세장 2년차의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금융위기 2년차였던 2010년인데, 이때도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냐면 13%를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세장 2년차에는 약간 마음의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네, 걱정되네 라는 걱정과,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야 내가 지금 이 1년차에 상승률을 못 먹었으니까 뒤늦게라도 뛰어들어서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지 하는 게 부딪히는 게 바로 2년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오면 막 갑자기 올랐다가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년차 상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그 2년차의 이 하락폭이나 또는 다시 반등하는 폭이 좀 더 크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3년차입니다. 3년차는요 평균으로는 4%가 올랐지만 13번 중에 무려 6번을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강세장 3년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차라고 할 수 있는 2011년에는 S&P 지수가 18%나 떨어집니다. 여러분 18% 하니까 와닿지 않으시는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7% 떨어졌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충격 받았잖아요. 한 코스피 지수 7%가 이 정도 충격이었으니까 S&P 지수 18% 떨어졌다.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추정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세장 3년차가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만 갖고 들어가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강세장 3년차 신드롬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3년차 신드롬,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럼 원인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차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2년차에도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균만큼은 주가가 오르는데, 왜 굳이 3년차가 되면 주가 상승률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하락으로 끝난 적이 많은가, 이 3년차 신드롬이 왜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려 5개나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주가가 언제나 경기를 선반영하는데, 주가는 이 실물경제 회복보다 먼저 치솟아 오르지만 정작 이 실물경제가 살아나면 연준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거나 돈을 푸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도 실물이 살아나면 굳이 더 이상 돈을 풀 필요가 없으니까, 또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할 필요가 없으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차 신드롬이 나타나는 첫 번째 경우는 주가가 경기를 선반영하고 그 다음 연준은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실제로 이 금융시장에서 힘을 빼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박종훈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일단 3년차 신드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강세장 13번에 걸친 강세장이 매번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고 하는데, 자 14번째 강세장, 이 90년 동안 14번째 강세장인 이번에 팬데믹 버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이 14번째도 과거 13번하고 똑같이 진행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패턴의 힘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과 비슷해질 확률은 여전히 높다고 보지만, 여기서도 또 다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달라지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낼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자, 우선 이번에는 과거 13번과 달리 이 강세장의 이 강도와 강세장의 강도 그리고 속도가 무려 1.5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워낙 화끈하게 정책을 빠르고 신속하고 그 다음 강도 높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반응도 빨랐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처럼 정보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빨랐어요. 미국에서도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SNS를 통해서 이 투자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한테 파급이 됐기 때문에 평소 진행 속도보다 1.5배나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3년차에 왔을 3년차 신드롬이 1.5배속으로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도 이 3년차 신드롬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년차 신드롬도 3년차가 아닌 2년차 후반기에 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자, 또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바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 당시의 모습인데, 대공황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나만 살면 된다. 야, 저 나라, 남의 나라 다 가난하게 만들더라도 나만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법안을 통해서 2만 개 이상 수입품에 400% 어마어마하죠. 이런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유럽에서 보복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보복에 보복, 재보복을 불렀죠.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연상시키는데, 자, 대공황 당시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거사이드 네이버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거예요. 이웃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전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경제 블록화를 통해서 일단 나만 사면 된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고 지금 그게 큰 문제인데, 자, 지금 또 이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제임스 리카즈의 저서인 커런시 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폐 전쟁의 표지인데, 이렇게 사실은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지금 돈들이 총 들고 싸우는데 이 화면에선 패권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될 리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돈을 푸는데 중국이 돈을 안 풀어버려요. 그럼 미국이 천년만년 돈을 풀 수가 없거든요. 큰 제약이 되고, 그게 돈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풀지 못한다면 이머징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상황, 지금 브라질이랑 러시아가 막 금리 올리고 난리도 났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패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변수는 좋은 거면서 나쁜 건데, 미국의 엄청난 부양책입니다. 아니, 부양책을 해도 좀 정도가 있지. 세상에 1.9조 달러짜리 슈퍼 부양책에다가 인프라 투자까지 한다 그러는데, 미국 국채가 보통 한 해에 1조 달러 정도 발행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뭐 한 4, 5조 달러가 추가로 발행될 판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금융 강국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국채를 발행하면 과연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도 해보지 않은 진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나쁜 점이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시중으로 풀려나가면 이 돈을 갖고 이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받았어요. 이 돈으로 주식 사고, 또 이 돈으로 자꾸 이제 뭐 물건을 더 사겠죠. 그럼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실물 경제가 더 빨리 활성화되면,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치솟아 오른 주가, 이게 괜찮겠어? 실물 경제 아직 바닥인데, 근데 실물 경제가 빠르게 이걸 따라잡게 되면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고 주가 상승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지금 패턴을 저 위쪽으로도, 상방으로도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또 하방으로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양책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과를 몰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입니다. 자, 2011년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된 강세장 3년차인데, 미국은 그때 3년차 신드롬을 겪어서 S&P 지수가 18% 떨어졌다가 다시 미국 경제가 아주 강인하게 살아나면서 주가가 막 반등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2013년, 14년 계속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3년차 신드롬에서 주가가 급락을 한 다음에 미국이 회복될 때 따라가지 못하고 디커플링, 그때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에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미국 경제는 나홀로 회복을 했고 세계 경제가 다 둔화되면서 특히 유럽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이 중국의 증시가 이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실물 경제 그리고 중국의 증시를 따라가면서 같이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박스권에 빠져서 한 10년을 보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패턴이 미국은 S&P가 다시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 3년차 신드롬을 이겨내고 이 4년차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미국 실물 경제랑 같이 살아나면서 실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 정말 이 오른 쥐솟아 오른 주가를 정말 반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웬만한 건 자국에서 다 하려거든요. 반도체도 다 우리 미국 내에서 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을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경기 부양책도 전부 인프라 투자도 야 전부 다 미국이야, 바이 아메리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실물 경제가 살아날 때 과연 다른 나라 실물 경제도 같이 살아날지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날지 미국만 실물 회복이 오고 우리가 실물 경제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지 아닐지가 제가 보기에는 3년차 신드롬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가시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걸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희망적인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다섯 번째 패턴에서 벗어날 것 중에서 제가 패턴에서 벗어날 게 일단 저는 여기서 희망을 좀 찾고 싶어요. 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대응해왔고 그 어떤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가 가장 지금 아주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글로벌 밸류 체인에 현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완전히 낙오돼 있었던 유럽보다도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상태거든요. 이 우리의 힘을 앞으로 3년차, 4년차 이렇게 이 강세장 이 신드롬을 겪지 않고 우리도 계속해서 치고 나가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저는 우리한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우리가 아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희망은 있다고 보고요. 패턴의 흐름, 아까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물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죠. 근데 이런 흐름과 그리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게 할 여러 가지 뉴스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나간다면 앞으로 분명히 더 나은 전략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뭐 실물 경제에 직접 참여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패턴의 흐름과 그리고 이번에만 다른 어떤 특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종훈 플러스가 바로 그 탐색에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1, fight.